제가 기능사 우리 두 번째 시가 우리 과자류 제품 제조입니다. 자, 먼저 과자류 제품 제조에 우리 반죽 및 반죽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죽형 반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죽형 반죽 유지 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크림법이라고도 얘기하죠. 버터를 먼저 크림으로 치는 방법. 크림법도 있고 뭐 블렌딩법, 복합법, 설탕물법, 1단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림법을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 자, 유지의 함량이 많고 일반적으로 밀가루보다 달걀이 많아서 반죽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비중이 높고 식감이 무거운 식감이 나오는 거. 자, 밀가루, 달걀, 고체 유지, 설탕, 소금을 구성 재료로 합니다. 자, 화학적 팽창제를 사용해서 부피를 형성하는 반죽. 대표적인 제품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제품 파운드 케이크, 과일 케이크, 머핀, 마들렌 같이 각종 레이어 케이크 종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제조 방법으로 보시면 크림법, 블렌딩법, 복합법, 설탕물법, 1단계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죽형 반죽의 제조 방법과 대표적인 제품까지 같이 보시고요. 자, 반죽형 반죽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법 나왔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제법입니다. 우리가 버터나 우리가 유지를 크림을 쳐서 공기를 포집하는 능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기를 포집하는 능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조금 더 부피가 늘어나는, 커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스크림핑을 많이 하는 제법. 그래서 우리가 휘핑을 해야 되는 제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크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조하는 거 보시면 쿠키 있고요. 파운드 케이크. 만약에 우리가 쿠키를 충분하게 휘핑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딱딱한 쿠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핑을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쿠키가 조금 더 바삭바삭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질감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블렌딩법. 조직이 연하고 부유연한 제품을 사용하고요. 21도씨의 품온을 가지고 있는 유지를 사용해야 한다. 자, 파이 껍질을 제조할 때 사용을 하고요. 데블스 푸드 케이크나 우리가 마블 파운드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블렌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합법. 부피와 식감이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치즈케이크와 과일 케이크를 사용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설탕물법. 우리가 설탕을 물과 2대1 비율로 맞춰서 시럽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장점으로 보시면 액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공정이 단축되고요. 운반의 편리성과 포장비 절감이 올 수 있으며, 하지만 단점으로 어때요? 액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계량 장치가 있어야 되고 이송 파이프 등 이런 이 시설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공장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1단계법. 아마 제가 기능사 실습하셨던 분들은 마들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마들렌 어때요? 한꺼번에 다 넣고 그대로 믹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투입해서 믹싱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화학적 팽창제인 베이킹 파우더와 유화제. 왜냐하면 기름과 물을 한꺼번에 섞기 때문에 잘 이 분리가 날 수 있거든요. 유화제가 필요하다는 거.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성능이 조금 약간 좋은 게 좋겠죠. 자, 그래 마들렌과 휘낭시에 등이 우리가 1단계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반죽의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자 반죽의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공, 우리가 숨구멍이 열리는 거죠. 큰 구멍이 그만큼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가죽의 온도가 낮은 경우는 식감이 너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이 조질이, 그 조직 같은 경우가 너무 치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 갈라져서 거칠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반죽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찰 개수. 자, 우리가 이 믹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밀가루 온도와 안에 있는 재료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마찰 개수, 이 온도가 상승하는 온도를 우리가 마찰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찰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또 물 온도를 구하는 거, 마찰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물 온도를 바꿔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물 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가 표면적으로 장력을 이용해서 마찰이 될 때마다 온도가 올라간 걸 내가 감안해서 물 온도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얼음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물 온도도 또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음 사용량 공식까지 이렇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보시고요. 자, 비중을 보겠습니다. 반죽 속에 들어가는 공기의 함량을 우리가 비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기가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비중에 영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높은 비중, 그만큼 어때요? 무거운 겁니다. 무거운 거예요. 비중이 높으면 공기 함량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더 작은 형태가 나오고 기공이 조금 더 초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카스테라 케이크는 딱 반을 잘라보면 공기가 이렇게 기공이 굉장히 넓게 많이 수많게 들어있고 퐁신퐁신한 질감을 가지고 된다면 파운드 케이크를 한번 잘라보시면 아실 거예요.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조직이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보셔도 카스텔라 반죽이 훨씬 더 가볍고 파운드 파이 케이크 같은 경우 반죽이 조금 더 무거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비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비중의 영향을 보시고요. 자, 비중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높은 비중에서 나오는 우리 파운드 케이크 0.8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비중을 높은 반죽을 쓴다고 하더라도 1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 1이라는 거는 물이에요, 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물의 비중이 1입니다. 그래서 물에 가까운 숫자일수록 무거운 반죽이고 물에서 더 멀어져서 0.5 밑으로 내려가야 가벼운 반죽을 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무거운 반죽을 낼 때는 0.8에서 0.7을 빼게 되고요. 가벼운 반죽을 할 때는 0.4에서 0.5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 제조시 비중을 1로 한다 이런 보기가 나와 있다면 완전히 틀린 말이라는 거. 그래서 비중은 물이 1이고 무거운 반죽은 0.7에서 0.8, 가벼운 반죽은 0.5에서 0.4 요 정도의 비중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중 구하는 공식. 물, 그쵸? 같은 부피에 비중컵이라고 있잖아요. 비중컵에다가 물을 하나 받으시고 얘의 무게를 재보시는 거죠. 부피에 비해서 물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냐. 그래서 이게 기준이 딱 100으로 떨어지면 제일 좋은 건데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담았을 때 무게와 반죽을 담았을 때 무게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인항사에서는 시험장에서 비중을 구하셔서 공식을 보여주시고 답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중이 몇이 나왔는지 이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채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 계산기도 꼭 필수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제품명 비중 나와 있죠. 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레이어 케이크는 파운드 케이크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무겁죠. 자, 파운드 케이크는 0.7에서 0.8, 스펀지 케이크는 0.4에서 5, 그러니까 0.4에서 5 정도를 비교하고요. 레이어 케이크 조금 약간 제외한, 이건 좀 특이한 경우고, 보통적으로 무거운 비중의 케이크들은 0.7에서 0.8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에 나와 있죠. 키포인트. 적정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 비중. 제품의 적정 비중, 반죽형은 0.8, 마이너스 0.05면 뭐예요? 이 0.75나 0.85까지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고, 거품형 케이크, 우리가 휘핑을 해서 쓰는 케이크 같은 경우는 0.45에서 0.55까지가 점수 범위, 오차 범위 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품형 반죽의 방법 보겠습니다. 공리법이 있고 변리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리법이 있고 변리법이 있다. 자, 말 그대로 공리법은 전란, 계란 흰자를 한 번에 넣는 겁니다.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한 번에 넣고 믹싱을 하는 걸 우리가 공리법이라고 얘기하며, 변리법은 흰자와 노른자를 따로 반죽을 하는 겁니다. 따로 반죽하는 걸 우리가 변리법이라고 얘기돼요. 자, 그럼 공리법은 이 안에서도 찬 믹싱이 있고 더운 믹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 믹싱과 더운 믹싱 비교해서 봤을 때 조금 더 기포성이 높게 올라오는 거, 조금 더 부피가 훨씬 더 많이 올라오는 건 더운 믹싱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계란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부피가 충분하게 일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찬 믹싱과 더운 믹싱을 보시면
따뜻한 계란물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챗 믹싱은 일반적인 믹싱 방법으로 중탕을 하지 않습니다. 달걀과 거품을 그냥 거품 내서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손으로는 사실 힘들고요. 기계를 사용하셔야죠. 기계를 사용해서 반죽 온도가 22에서 24도까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저율 배합에 해당이 되고요. 자,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반죽을 하실 때는 보통 더운 믹싱, 설탕이 어느 정도 녹아서 얘네들의 부피를 충분하게 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더운 믹싱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달걀과 설탕을 중탕하여 43도, 설탕을 거의 녹인 거죠. 녹인 후 거품을 내는 방법, 주로 고율 배합에 사용을 합니다. 기포성이 훨씬 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게 되고요. 설탕의 용해도가 좋아서 껍질색이 조금 더 균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찬믹싱으로 하면 잘못하면 설탕이 조금 남아있는. 그래서 설탕을 많이 쓸 때는 뭘 써라? 더운 믹싱 방법을 써라. 중탕에서 살짝 데운 다음에 사용해야 훨씬 더 제품의 품질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우리 변리법 나왔어요. 변리법. 자, 제가 공리법은 흰자하고 노른자를 같이 쓰는 방법, 변리법은 따로 쓰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흰자 머랭 따로 치고 이 노른자 이 반죽 따로 쓰는 거예요. 저율 배합에 적합하고 공리법에 비해서는 제품의 크기가 훨씬 더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폰 케이크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리법을 썼을 때 훨씬 더 높은 이런 폭신한 질감을 나타내고 부피가 훨씬 많이 나오는, 그리고 식감은 어때요?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변리법입니다. 자, 시폰형 반죽이 우리가 따로 있는데, 자, 흰자, 노른자를 분리해서 흰자에 설탕을 넣고 따로 믹싱을 하고, 노른자는 거품을 내지 않는 거. 자, 제가 변리법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변리법에서 조금 더 변형된 거예요. 변리법 반죽에서 조금 더 변형돼서 시폰형 반죽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두 가지를 따로 믹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흰자에 설탕을 넣어서 믹싱을 따로 해주고, 얘는 노른자를 거품이 되지 않고 두 가지를 같이 제조해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부드러움과 거품감의 가벼운 식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과 화학적으로 둘 다 모두 사용해서 팽창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시폰형 반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머랭 볼게요. 머랭. 자, 달걀 흰자에 설탕을 거품 낸 거죠. 우리 머랭 쿠키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카롱 제조할 때도 많이 씁니다. 자, 우리 설탕을 넣는 방법에 따라서 프렌치 머랭, 이탈리안 머랭, 스위스 머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흰자에 보통적으로 설탕 넣은 거 우리가 머랭법이다, 크림법으로 강보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흰자의 기포성을 조금 더 증대시키려면 주석산을 살짝 소량 집어넣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품이 잘 줄어들지 않거든요. 자, 프렌치 머랭, 냉제 머랭입니다. 그냥 일반 설탕을 넣는 거예요. 일반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방법, 가장 쉽게 머랭을 뺄 수 있는 방법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머랭, 프렌치 머랭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탈리안 머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흰자에 115도에서 118도 사이로 끓인 설탕 시럽을 짓는 거예요. 만약에 설탕 시럽이 150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카라멜 효과가 와서 갈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끄는 겁니다. 그 전에 설탕 시럽을 빼서 조금씩, 한 번에 다 넣으면 머랭이 죽어버리겠죠. 머랭을 치고 있는 상태에 시럽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넣어서 머랭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형태, 그걸 우리가 이탈리안 머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머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끈한 스타일이 나와요. 매끈한 약간 이 머랭 쿠키, 프렌치 머랭을 쓰시면 약간 퐁신퐁신한, 약간 뭐라 그러죠? 부피가 더 크고 약간 이 부드러운 질감, 매끄러운 질감보다 풍성한 질감이 나온다면, 이탈리안 머랭은 시럽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완전히 녹인 상태예요. 그래서 머랭도 약간 중탕처럼 흰자가 익어가면서 이게 머랭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찰진 머랭이 나옵니다. 약간 찰진 머랭, 이게 이탈리안 머랭의 특징이고요. 스위스 머랭은 계란, 흰자, 설탕을 미리 혼합한 다음에 얘를 중탕하는 거예요. 계란이 응고가 되지 않아요. 계란 흰자가 응고될 수 있는 온도는 60도 정도입니다. 60도가 되기 전 43에서 49, 50도 전으로 먼저 살짝 데워주고, 설탕이 녹으면 팽팽하게 거품을 만들어주는 형태, 그걸 우리가 스위스 머랭. 그래서 이 머랭의 종류에는 일반 설탕을 그냥 넣는 프렌치 머랭, 시럽을 넣어주는, 뜨거운 시럽을 넣어주는 이탈리안 머랭,
계란과 설탕을 미리 섞어서 그 자체를 중탕시켜주는 스위스 머랭. 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머랭의 제조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차이점. 프렌치 머랭과 이탈리안 머랭과 스위스 머랭 차이점. 제가 강조하는 데는 제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충전물 반죽 보겠습니다. 자, 충전물, 타르트, 파이, 슈 등의 내용물을 채우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필링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성형할 때 넣어서 굽거나 충전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충전물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크림 충전물이 있고 과일 충전물이 있습니다. 자, 크림 충전물에는 커스터드 크림, 버터 크림, 가나슈 크림, 아몬드 크림 이렇게 종류가 있고, 과일 충전물은 주로 우리 타르트 위에 올려지는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전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커스터드 크림 뭐예요? 우리 계란의 응고성을 이용하죠. 계란과 우유, 설탕으로 만들어진 약간 고체, 결합되어 있는 농무제의 역할을 하는 커스터드 크림이 있고요. 자, 버터 크림은 버터를 크림화 시킨 거죠. 버터를 크림화 시켜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서 부드러운 달콤하면서 부드러운 크림 만들어준 거 우리가 버터크림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지금은 생크림 케이크 거의 주지만 예전에 진짜 영국 빵집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금도 이거 파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장미 모양, 특히 응팔에 나왔던 그 케이크 같은 거죠. 걔는 생크림이 아니라 뭐예요? 버터크림이거든요. 얘네들의 특성은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도 잘 녹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터는 상온에서도 고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크림화를 시켜도 실온에서 잘 녹지 않는 현상, 물론 되게 높은 온도로 가면 녹겠지만 생크림보다는 녹는 현상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크림보다는 버터크림을 조금 많이 썼었죠. 자, 가나슈 크림, 초콜릿과 생크림을 섞어서 만든 크림을 우리가 가나슈라고 얘기하며, 아몬드 크림은 아몬드 가루, 버터, 설탕, 달걀 등을 섞어서 만든 거 우리가 아몬드 크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과일에 설탕을 넣고 졸여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르트, 파이 이런 데도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분할 팬닝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기 키포인트에 써 있는데요. 자, 반죽 분할량을 구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틀 용적을 먼저 구하시고, 틀 용적 나누기 비용적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우리 요거 구하는 공식, 사실적으로 요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을 조금 멀리 하셨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특히 학생들도 수학을 조금 저도 약간 살짝 수학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숫자가 나오면 일단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 용적 구하는 공식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저는 못 외우시더라도 요 키포인트에 써있는 이 공식, 반죽 분할량을 구하는 공식, 틀 용적 나누기 비용적이라는 거, 요거 정도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분할을 보시면, 자, 제품의 형태를 고려해서 반죽의 짜기, 찢기, 접어, 밀기, 절단, 팬닝, 냉각을 시키는 걸 우리가 분할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저번 벤 용적 부피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자, 원형 팩에 우리가 용적 부피를 계산하려고 하면 팬 용적, 동그란 팬에 봤을 때 반지름을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름이 10cm짜리니 우리가 용적을 구할 때는 반지름 곱하기 5cm, 반지름이니까 5죠. 5 곱하기 5 또 우리가 3.14, 원조율이죠. 3.14 곱하기 또 곱하기 4. 높이까지 계산하셔야 됩니다. 높이까지 계산하셔야 이 원형 팬의 용적이 3.14 우리 3제곱으로 미터로 나온다는, 센치로 나오는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너무 좋은 건데, 안 되면 제가 있죠, 요거 구하는 공식이라도 꼭 외워서 가실 수 있게끔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원형 펜이냐 사각 펜이냐 또 마른 몰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용적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 제가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시폰 케이크 반죽틀을 보시면 위에 높이와 아래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 반지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 반지름. 위에 아랫부분은 8cm고 위에는 6cm니 평균적인 반지름은 7cm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3.14 높이 몇으로 가셔야 돼요? 10으로 가셔야 됩니다.
계산기 사용 가능합니다. 계산기 따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컴퓨터에 시험 보시는 모든 시험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하셔서 이걸 암산으로 하시려면 너무 힘들겠죠. 계산기로 보셔서 우리가 펜 용적을 구하는 공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폰펜 구하는 공적도 나와 있죠. 외부 펜 용적과 또 내부 펜 용적이 또 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사각펜. 얘는 원형이랑 똑같습니다. 사각펜, 가로와 세로. 우리가 원형펜은 반지름을 쟀다면 사각펜은 가로와 세로를 곱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까지 이거 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펜 용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파운드 케이크의 용적 나왔습니다. 반죽 1g당 반죽 1g당 파운드 케이크는 2.4. 그 다음 레이어 케이크는 2.96, 스펀지 케이크는 5.8. 이렇게 한번 숙지하실 수 있게끔 비슷하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아예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 케이크와 레이어 케이크와 스펀지 케이크, 물론 파운드 케이크와 레이어 케이크는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게 나오고요. 스펀지 케이크는 거의 절반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다른 거 숫자를 조금 유의하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사진 아직 사각펜도 나왔죠. 아주 얘는 조금 약간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는 해요. 나올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각 반죽의 비용적이 나왔습니다. 자, 비용적이 클수록 가벼운 제품이 되고 비용적이 적을수록 무거운 제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죽 무게를 보시면 스펀지 케이크는 240인데 비용적이 5.8이 나왔고요. 5.08이 나왔죠. 엔젤푸드 케이크는 261g인데 얘가 4.71이 나왔고요. 파운드 케이크는 어때요? 더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부풀 수 있는 게 더 적은 거예요. 스펀지 케이크는 비중이 훨씬 더 작은 편이거든요. 비중이 낮다 보니 부풀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최대치가 들어갑니다. 그에 반면 파운드 케이크는 무거운 반죽이기 때문에 비용적이 좀 이렇게 무거운 반죽이기 때문에 좀 가득 채워야죠. 펜 안에. 그래야 얘네들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펀지 케이크 이런 동그란 이 제누아즈라고 얘기하죠. 스펀지 케이크를 펴울 때는 절반 정도로 채우게 되고 파운드 케이크는 어때요, 여러분들? 거의 7부, 8부까지 채우게 되죠. 그래야 얘네가 비중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 케이크는 비용적이 2.3, 거의 절반 정도고 스펀지 케이크는 조금 더 많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이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각 제품의 펜닝 양, 제가 거품형 반죽 절반 정도 채우시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반죽은 약간 70%까지 채우시는 게 좋은 거고 푸딩은 거의 늘어나진 않습니다. 부피가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거의 95% 가득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펜 관리를 어떻게 하냐. 자, 우리 펜 오일, 이형류라고 얘기하죠. 형태를 분리시켜주는 오일이라고 해서 이형류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발연점이 높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형류는 제품에서 펜이 들러붙지 않게 구워진 펜에 발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이형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제빵을 집에서 하시거나 제과점을 하시고 그럴 때는 펜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물기가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깨끗하게 닦으시고 다 말린 다음에 오븐 안에다가 뜨거운 열로 한번 구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뜨거운 열로 구워주고 그 다음에 기름칠을 발라주셔야지 이 펜이 뜨겁지 않으면 기름에 흡수를 하지를 못해요. 기름에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 기름을 고루 분포하셔서 이 이형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펜 오일의 종류 나왔죠. 정제라드, 쇼트닝이죠. 쇼트닝을 쓰거나 백센강유, 유도파라핀은 화학적 재료를 쓰거나 식품 첨가물을 쓰시거나 식물성 기름, 대두유, 땅콩기름, 면수육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얘네들이 왜냐면 발연점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펜 관리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펜 오일은 발연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연점이 높아야 돼요. 산패에 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 올리브유가 되게 비싸고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이용료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쉽고 바르기 쉽고 골고루 잘 발라지는 게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반죽무게 0.1에서 0.2까지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우리 성형 보겠습니다. 쿠키로 사용이 있어요. 드롭 쿠키, 스냅형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 머랭 쿠키, 스펀지 쿠키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반죽형 쿠키에는 드롭 쿠키, 스냅 쿠키, 쇼트브레드 쿠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먼저 드롭 쿠키 먼저 보시면 달걀과 같은 액체의 재료 함량이 높아서 반죽형 쿠키 중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짜서 성형을 하면서 우리가 소프트 쿠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저장 중에 건조가 빠르고 잘 부서니까 부드러운 거죠. 그만큼 부드럽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드롭 쿠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스냅 쿠키. 자, 밀어 피는 거예요. 밀어서 우리가 모양을 찍어주는 쿠키, 그걸 우리가 스냅 쿠키라고 얘기하고요. 쇼트브레드 같은 경우는 유지 함량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바삭한 질감이 굉장히 특징인 우리 쇼트브레드 쿠키가 있는 거고요. 머랭 쿠키는 흰자 머랭을 친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아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흰자와 설탕. 그래서 머랭 쿠키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흰자와 머랭. 주석산을 쓰면 이 머랭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주재료는 아닌 거예요. 필수 재료는 흰자와 머랭이 이 설탕이 주재료로 들어간다. 또 머랭법에는 스위스 머랭, 이탈리아 머랭, 프렌치 머랭이 있었잖아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색깔이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한 100도 정도? 100도에서 되게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우리가 수분을 말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머랭 쿠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스펀지 케이크. 스펀지 케이크 배합류가 비슷하나 밀가루 함유를 높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버터 쿠키라고 얘기하죠. 버터링 쿠키라고 해서 마트에 팔기도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버터 쿠키죠. 이렇게 짜는 스타일의 쿠키, 그걸 우리가 스펀지 쿠키라고 얘기합니다. 휘핑을 낸 거예요. 쿠키의 이 버터를 휘핑을 해서 공기를 포집하게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반죽을 한 쿠키 우리가 스펀지 쿠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짜는 형태의 쿠키로 상온에서 건조해서 구우면 모양 형상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쿠키 우리가 스펀지 쿠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조 방법에 따라서 뭐 짜내는 쿠키, 뭐 일어 펴는 쿠키, 냉동실에 넣었다 굽는 쿠키, 뭐 이런 종류 여러 가지의 쿠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퍼짐성 나왔습니다. 자, 고온 입자의 설탕은 퍼짐성이 나쁘면 조밀하고 밀집대 기공을 만든다. 그럼 이걸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고온 입자 설탕 뭐예요? 분당이랑 슈가 파우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스쿱 쿠키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쿱 쿠키 뭐예요? 스쿱이 아이스크림 푸는 쿠키, 아이스크림 푸는 국자였어요.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준 쿠키 있어요. 정말 그냥 딱 보면 아이스크림처럼 생겼어요. 아이스크림처럼 생겨있는 이런 스쿱 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슈가 파우더를 써요. 슈가 파우더. 그리고 홍콩에서 되게 유행하는 마약 쿠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서 이 홍콩 쿠키가 있습니다. 제니 베이커리에서 파는 홍콩 쿠키. 굉장히 이 주름 모양이 디테일하게 살려있는 쿠키가 있어요. 자, 이런 쿠키들은 구웠을 때 퍼짐성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구웠을 때 이 주름의 모양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름의 모양이나 이 아이스크림 결의 이 형태가 그대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설탕을 쓰지 않고 뭘 써요? 분당이나 슈가 파우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슈가 파우더나 분당을 쓰게 되면 퍼짐성이 나빠진다는 건 퍼지지 않고 그 모양, 내가 반죽의 모양 그대로 살려서 구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반죽 중 남아있는 설탕은 쿠키 중에 오븐 속에 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퍼지겠죠. 우리가 아메리칸 쿠키라고도 얘기하고 약간 스모어 쿠키도 약간 이런 형태의 해당인데 살짝 녹아서 스르르 부드럽게 퍼져지는 역할. 그래서 약간 크게 청크 쿠키라고 얘기하죠. 크게 나와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쿠키의 푸짐성을 나타내는 거죠. 단맛과 밀가루, 이 밀가루를 연화시키는,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퍼짐률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쿠키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퍼짐성을 나쁘게 하려면 가루 설탕을 쓰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팬닝, 퍼짐성이 조금 더 넓어질 거거든요. 이 팬의 위치를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입자 있는 설탕이 녹을 수 있는 설탕을 많이 쓴다 그러면 팬닝을 하실 때 옆으로 늘어나서 붙을 수 있는 가망성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화 소트닝을 많이 넣으시면 반죽을 조금 더 많이 퍼지게 하나요. 버터가 들어가도 조금 더 많이 퍼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쿠키의 퍼짐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영향을 주는 요인 나왔습니다. 자, 과도해. 퍼짐이 너무 심하게 됐어요. 알칼리성 반죽일 수 있고요. 묽었거나 부족한 믹싱거나. 그래서 사실 너무 온도가 낮아도 너무 온도가 높아도 퍼짐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납니다. 버터는 설탕 같은 게 더 많이 일어나서 믹싱을 좀 부족하게 했거나 낮은 온도의 오븐을 썼거나. 그러니까 바로 익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밀가루가 조금 익으면서 퍼짐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낮은 온도를 쓰면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크거나 많은 양의 설탕을 쓰면 쿠키가 퍼짐이 훨씬 더 길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쿠키를 구웠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양보다 똑같은 레시피를 썼는데 퍼짐이 훨씬 더 일반적인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났다. 그럼 여기서 요인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았을 때 이런 퍼짐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생각보다 퍼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산성 반죽이거나 너무 된 반죽이었거나 그죠? 그 다음에 과도한 믹싱을 썼거나 높은 온도를 썼거나 과도한 믹싱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가루 글루텐이 훨씬 더 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기 때문에 밀가루가 퍼지지 않고 금방 그대로 조금 딱딱하게 익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너무 높은 온도를 썼거나 퍼지기도 전에 익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자가 너무 곱거나 적은 양의 설탕을 쓰면 설탕량을 너무 줄이면 퍼짐이 너무 적게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옆으로 퍼지는 쿠키가 아니라 너무 위로 높아 있는 쿠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반죽 익히기, 반죽 굽기 나왔습니다. 오버베이킹, 언더베이킹이라고 얘기하죠. 오버베이킹, 너무 높은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너무 장시간 동안 구우면 딱딱하게 만들어지겠죠. 윗면이 평평해지고 노화가 그만큼 오븐 내에서 수분이 많이 손실되기 때문에 실온에 꺼내놓으셔도 조금 더 단단하게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바게트빵보다 바게트빵을 잘라서 한 번 더 구운 마늘빵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고율배합이나 다량의 반죽 등에 적합하고요. 언더베이킹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 익힌 경우입니다. 그래서 윗면이 올라오거나 갈라지고 조직이 거칠어져 설이 거쓸 가능성이 높고요. 자, 저율배합이나 소량 반죽에 정합한 게 이 언더베이킹 방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굽기 중 일어나는 색깔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카라멜화 반응, 마일야드 반응이라고도 얘기하고 메일야드 반응이라고도 얘기하죠. 카라멜 반응은 설탕을 160도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갈색으로 일어나는 현상.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한참 많이 나왔죠. 볶기, 달고나라고 얘기하죠. 이 설탕을 가열해서 만든 형태, 색깔이 변한 형태, 카라멜화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마일야드 반응은 밀가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밀가루에서도 나타나고 주로 단백질이 가열돼서 색깔이 변하는 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기를 구워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기를 구워서 갈색이 나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 밀가루를 갈색으로 구워서 나타나는 반응, 이것도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 그래서 색깔이 갈색으로 일어나는 거 마이야르 반응, 메일야드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굽기 손실을 보시면 오븐에 넣기 전 무게에서 오븐에 꺼낸 직후 당연히 수분이 그만큼 날아가기 때문에 굽기에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는 거고요. 자, 반죽 튀기기. 튀김류가 갖춰져야 할 요건. 포인트에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튀김류의 4대 적이 나왔어요. 온도.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발연점. 발연점이 뭐예요? 연기가 발생되는 지점이에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써야 하는데 이 발연점보다도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면 회색 연기가 나면서 아크릴레인에는 독성 물질이 나타나면서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너무 높이셔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발연점이 점점 떨어져서 이 기름의 품질화가 저하가 됩니다. 자, 수분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산소에 너무 접촉시켜도 안 되는 거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더더욱 발연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튀김류가 갖춰야 될 조건을 보시면 색이 연하고 투명하며 광택이 있는 것이 좋죠. 반짝반짝거리는 게. 3. 피체가 없고요.
산 패치가 없고 좀 약간 기름 쩐내라고 표현하죠. 기름의 원하는 맛을 가져야 되고 거품이 생성되는 건 이미 발연점이 너무 높아서 많이 사용된 기름입니다. 그래서 발연점이 낮을수록 거품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참기름 가열하면 아마 거품 나신 적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기름보다 참기름의 발연점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저장 중 안정성이 높아야 되고 열안전성, 발연점이라고 얘기했죠. 산화와 가수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고 튀김 중에 리놀렌산은 산패치를 일으키면서 리놀렌산이 될 수 있으면 적은 기름을 쓰는 것이 좋은 기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튀기기 중 열로 인해서 산패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가열을 많이 할수록 산패가 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발연점은 점점 많이 쓸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죠. 처음 튀길 때는 기부적 큰 거품이 형성되는데 금방 사용됩니다. 하지만 많이 쓴 이 발연점이 낮아진 기름일수록 작은 거품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자, 튀김육의 온도 나왔어요. 이게 우리 요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름을 튀겨 먹을 땐 튀김을 할 때는 160에서 180도 튀기는데 이 빵에서는 쿠키에서는 이런 찹쌀 도넛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에 내부까지 완벽하게 익혀야 되는 팽창을 하는 재질이 튀기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리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튀깁니다. 그래서 175에서 거의 180이죠. 180에서 190도 정도에서 튀김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격증에서는 뭐가 있어요? 찹쌀이 아니죠. 꽈배기가 있습니다. 빵도넛이라고 얘기하죠. 전에는 도너츠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도 이 튀기는 도너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삭제돼갖고 제빵에만 기름을 쓰는 거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튀김육의 온도가 일반적인 온도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180에서 190 사이 그 정도 온도 조금 높은 온도에서 튀겨준다는 거. 자, 튀김육 관련 현상. 우리 발연현상,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발연점, 발연점이 도달해서 넘어가게 되면 연기가 납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시작하고요. 이 아크릴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황화 영상, 우리가 기름이 설탕 도넛을 녹이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름을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발한 현상, 수분이 설탕 도넛을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튀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수분이 남아있을 때 그러니까 반죽 내에 너무 수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이 설탕을 묻혀서 설탕이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반죽 찌기. 우리가 찐 것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대류 방법을 사용하면 장점으로 보시면 이 수용성 물 성분이 손실이 적죠. 그 다음에 온도 관리에 용이하고요. 모양 형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단점으로는 과열 도중에 우리가 양념을 하기가 형태를 바꾸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건 제가 해서 많이 쓰는 건 우리 치즈케이크도 사실 이 방법 많이 쓰죠. 치즈케이크도 이렇게 물 깔아놓고 찌니까요. 푸딩. 그 다음 이런 것들 호빵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가 찌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파이의 껍질이 질기고 단단해졌다. 그러면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파이 어때요? 파이 롤러를 이용해서, 밀대를 이용해서 널찍하게 펴요. 펼친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서 찍었어요. 그럼 그 남은 반죽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아서 필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남은 반죽을 다시 모아서 필 때마다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글루텐이 조금 더 강하게 형성돼요. 우리가 제가용 반죽과 제빵용 반죽을 비교해서 보시면 제빵용은 믹서기를 이용하셔서 충분하게 글루텐이 신장성과 탄성이 충분하게 생길 정도로 반죽을 치대서 글루텐 함량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에서는 그 신장성과 탄성이 많이 생길수록 단단하고 질기고 딱딱한 반죽이 나와요. 우리가 파이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쿠키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밀어서 핀 다음에 모양을 찍고 남은 반죽을 다시 모아서 밀어 핀다면 이걸 2번, 3번 반복할수록 글루텐 형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나머지 2번째, 3번째 한 반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한 반죽이 나와요. 딱딱한 반죽이 나오기 때문에 2번째, 3번째 반죽보다는 첫 번째 반죽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껍질이 질기고 단단해졌다. 그럼 어떤 걸 한 거예요? 짜투리 반죽을 많이 사용한 겁니다. 남은 반죽을 계속 재사용한 거예요. 그럴수록 글루텐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짜투리 반죽을
사용하였다라는 정답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죽의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중이라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공기가 부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높다는 건 무거운 반죽이었고요. 비중이 낮다는 건 가벼운 반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다는 건 공기의 함량이, 공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중이 높은 건 무거운 반죽, 파운드 케이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중이 낮은 반죽은 카스테라나 스펀지 케이크를 만드는 반죽이 우리가 비중이 낮은 반죽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중이 낮다는 건 부피가 커진다. 맞죠? 공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비중이 낮으면 기공이 열려 조직이 거칠어진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조직이 거칠어지니까 마치 나빠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조직이 치밀해진다는 건 무거워진다는 거고, 조직이 구멍이 빵빵빵빵 많이 뚫려 있다는 거는 비중이 그만큼 낮아서 부드러운 반죽, 어떻게 보면 부피가 더 늘어난 반죽이 나왔다는 거예요. 비중이 높으면 부피가 작아진다. 맞죠?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무거운 반죽이기 때문에 이 팽창성이 조금 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이 높으면 기공이 커집니까? 아니죠. 기공이 훨씬 더 작아지죠. 치밀해지는 거죠. 기공이 치밀해져서 훨씬 더 얘가 무거운 빵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반죽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퍼프 페스트리 한번 볼게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선생님 퍼프 페스트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냐면, 전에는 제과 기능사에 퍼프 페스트리가 있었습니다. 퍼프 페스트리가 있어서 얘는 약간 크루아상도 아니고 쉽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에는 프렌치 파이처럼 정말 파이 반죽이 여러 겹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공정을 보시면 반죽에다가 이 파이 버터를 넣어요. 파이 버터를 넣고 반죽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한번 접어요. 또 접고 또 접어서 이걸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마다 냉장고에 한번 휴지를 식혀주는 거고요. 그래서 얘 자른 단면을 이렇게 여러 번 밀어펴기를 한 반죽의 자른 단면을 한번 보시면 이 안에 정말 수십 개의 겹이, 100개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수십 층의 겹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층, 버터 한 층, 밀가루 한 층, 버터 한 층, 밀가루 한 층, 버터 한 층, 마치 엄마 손파이처럼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반죽을 한번 꼬거나 나비 모양을 해서 구웠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 제과점 가시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먹기 힘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여긴 단맛이 별로 없거든요. 시럽을 이렇게 하얗게 뿌렸어요. 이렇게 하얗게 시럽을 뿌려서 팔았던 거 있습니다. 그게 퍼프 페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옷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가 충분하게 팽창이 되어 있어서 얘네가 늘어나 이렇게 크게 형태를 있는 페스트리.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 퍼프 페스트리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 하고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시험 문제에 퍼프 페스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 형태를 모르고 아예 그 빵을 모른다면 문제를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퍼프 페스트리의 팽창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어떤 것 때문에 얘네가 일어나는 거예요? 퍼프 페스트리에는 이스트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과예요. 제과기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요. 증기압 팽창.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들어가 있는 버터 한 층, 밀가루 한 층, 버터 한 층, 밀가루 한 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버터에 들어있는 수분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수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만큼 사이가 비어있겠죠. 비어있으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증기압 팽창입니다. 물론 공기 팽창이라고 하면 조금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모양이 나왔을 때 증기압 팽창, 여기 이 보기에서는 증기압 팽창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게 들어가는 거죠.
BP, 베이킹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에 의한 팽창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밀가루 반죽과 버터 반죽이 층을 이루면서 얘를 구웠을 때 수분이 팽창하면서 버터에 있는 버터가 녹으면서 수분이 늘어나서 올라오는 형상, 그 우리가 이 퍼프 페스트리의 팽창 효과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소금빵, 요즘 유행하는 소금빵 단면을 한번 보시면 원래 버터를 요만한 걸 넣잖아요. 버터 요만한 거 넣는데 나중에 빵을 보시면 조금 더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버터가 녹으면서, 여기에 녹으면서 수분이 팽창하면서 여기가 빈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리,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버터가 녹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 팽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하게 문제 나와 있는 게 퍼프 페스트리, 아마 전에도 제가 문제 풀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퍼프 페스트리는 자, 들어가는 재료가 지금 이스트가 아니에요. 얘가 늘어나는 거는 증기압 팽창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고, 얘를 반죽을 어디까지 하느냐. 그리고 밀가루는 우리가 쿠키, 제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박력분을 쓰지 않고 뭘 씁니까? 중력분과 강력분을 사용하게 돼요. 왜 그래요? 얘는 버터를 감쌀 수 있을 만큼 신장성이 뛰어나게 반죽을, 글루텐을 강하게 만들어서 감싸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박력분을 사용하지 않고 제간데도 불구하고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써서 반죽을 쉽게 늘어뜨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퍼프 페스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고, 사용하는 밀가루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죠? 중력분과 강력분에 의해서 얘가 반죽을 늘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얘네들을 강력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늘어나게 해줘. 보통 강력분은 늘리면 다시 돌아오고 늘리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얘는 강력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얇게 펼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버터 때문입니다.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서 넓고 긴 반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퍼프 페스트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퍼프 페스트리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시면 요걸 조금 잘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